1,000원이요? 어르신, 지금 장난하세요? 선희 이모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우리 가게는 원래 합격 식당이라고 고시생들 상대로 백반을 팔던 곳이었는데 2017년에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반찬 가게로 바꿨거든요. 그래도 점심때만 옛날 단골 손님들 생각해서 작은 식당 공간에 백반을 조금씩 내놓고 있어요. 그날은 월요일 점심이었어요. 7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부부가 우리 가게에 오셨습니다. 둘이 오셔서 백반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용히 나눠 드시다가 계산하려고 계산대 앞에 서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할머니는 눈동자가 자꾸 떨렸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다인데 며칠째 제대로 못 먹어서 그냥 냄새가 나서 그만. 주머니에서 꺼낸 돈은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5개였어요. 우리 백반값은 8,000원인데 말이죠. 아이고, 또 시작이네. 혼자 하려니 일손이 부족해서 뽑은 직원인 선희 이모는 설거지통에 물을 3개 부으며 투덜거렸어요. 정숙 언니는 뒤에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사장님, 그러지 마요. 그때처럼 될까봐 그래요. 진짜, 이번엔 안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그때란 10여 년 전 겨울 일이에요. 우리 합격 식당이 고시생들로 북적이던 시절이었죠. 고시생 청년 둘이 외상으로 밥을 먹고 뒷정리까지 도와준다며 가게 청소를 했어요. 고마워서 초코바까지 챙겨줬지요. 그날 밤 돈통이 털렸고 직원들 지갑도 모두 사라졌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보니 고시생도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단 한 명에게도 외상을 안 줬어요. 누가 사정이 딱해도 못 들은 척, 누가 울먹여도 모른 척, 그렇게 다짐했는데 지금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니 문득 내 아들 민석이 생각났어요. 돈이 부족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고시 시절, 비에 젖은 채 배고픈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던 민석이 내게 말하기 미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엄마 돈 좀 보태주세요라고 부끄러워하던 그 눈빛이 너무 닮았거든요. 남편이 병으로 하늘 날아간 지 얼마 안 되고 제가 일을 하면서 집에 돈이 넉넉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공부한다고 돈이 없어 고개 숙이는 모습, 그 미안함과 창피함이 가득 담긴 눈빛이 꼭 같았어요. 나는 가만히 국자 손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1,000원이면 됐어요. 두 분이 나눠 드시기엔 밥이 좀 모자랐을 텐데 제가 밥이랑 반찬 더 챙겨드릴 걸 그랬네요. 안 돼요, 사장님. 또 그러실 거예요? 여기 또 동네 거지들 몰려와요. 우리 그날 이후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됐어, 선희 씨. 우리가 밥 한 끼 퍼줬다고 망할 정도로 약한 가게도 아니고. 제 말에 선희 이모는 입술을 꾹 다물었고 가게 구석에서 반찬통 정리하던 민지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렇게 또 속으면 오빠한테 죄 짓는 거예요. 내 딸 민지예요. 민석이보다 3살 어리죠. 벌써 35이 되었어요. 은행에서 일하는 야무진 아이죠. 제 눈엔 차가운 아이 같지만 속으로는 가족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그걸 알아요. 괜찮다, 민지야. 민석이도 그랬잖아. 밥 한 끼 따뜻하면 공부도 된다고. 우리 식당 이름이 왜 합격 식당이었는데. 그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저려왔어요. 문득 고개를 들어가게 안쪽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합격 식당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있어요. 지금은 반찬 가게로 바뀌었지만 그 간판만은 그대로 두었죠. 그 간판 이름은 민석이가 지어준 거예요. 2009년 민석이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날이었죠. 사법시험 3차를 앞두고
잠시 집에 들른 아들이 종이에 연필로 합격식당이라고 써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 이름으로 간판 만들어요. 후배들에게 좋은 기운 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날 민석이는 과로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떠난 후 제가 직접 돈을 모아 합격식당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민석이의 꿈을 이어 이 식당에서 고시생들에게 내 아들에게 해주듯 따뜻한 밥을 대접했지요. 어르신은 천천히 손을 모았고 어르신 부인은 고개를 두어 번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꼭 갚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꼭 남은 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괜찮으시면 나중에 또 오세요. 할아버지는 꼭 다시 오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오후 그들이 문을 나서는 걸 바라보며 낡은 지게 같은 어르신 등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민석이도 책가방을 그렇게 메고 다녔었지. 이것도 가져가세요. 나는 급히 뛰어나가 작은 반찬통 하나를 더 건넸어요. 배추김치 조금과 멸치볶음이 담긴 통이었죠. 그들이 떠나고 식당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민석이가 떠난 그날처럼. 이게 참 오래된 기시감이네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남은 반찬을 정리하는데 자꾸 그 두 분이 생각났어요. 진짜 다시 오시겠지?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벌써 열흘째 그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고개를 들었어요. 누군가 점심시간에 백반을 찾을 때마다 혹시나 싶어 바라봤지만 아니었죠. 벌써 열흘째였습니다. 오시면 바로 드리려고 반찬 몇 개를 포장해 놨어요. 냉장고 안에 넣어놨어도 배추김치가 더 익어갔고 무친 도라지나물은 살짝 풀이 죽었어요. 금요일마다 동네 어르신 5분께 반찬 봉사를 하는데 그 반찬통을 정리하다 보니 그날 그분들이 건넸던 쪽지가 생각났어요. 꼭 나머지 돈 갚으러 오겠습니다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연락처와 주소를 적은 종이를 놓고 가셨거든요. 전화를 2번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사장님, 그 노인네들 아직도 안 왔죠? 설거지를 하던 선희 이모가 물었어요. 그러게, 약속했는데. 약속은 무슨, 그냥 밥 얻어먹고 간 거지. 뭘 더 바래요. 그날도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 너무 믿지 말라고. 사장님, 설마 찾아가실 생각은 아니시죠? 반찬 봉사하는 5집만 해도 벅차다고 하셨잖아요. 모르는 분들한테까지. 그 말에 낱말 없이 김치통을 꺼내 들었어요. 그 다음 제육볶음을 넣고 잘게 썬 계란말이를 곱게 싸담았습니다. 아이고, 또 저러시네. 뒤에서는 선희 이모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민석이 공부할 때 도시락 싸주던 그 시절부터 내 손은 반찬 담는 일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아들 떠나고 나서는 동네 어르신들 반찬 봉사를 시작했고 가끔 힘들어 보이는 고시생에게도 몰래 반찬통을 하나씩 더 챙겨주곤 했어요. 그날 오후 반찬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나는 그분들이 쪽지에 적어주신 주소를 따라 골목 안쪽으로 향했어요. 길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옛날 민석이가 살던 고시원도 이런 골목에 있었거든요. 간판 글자가 떨어져 나간 세탁소, 철제 계단 밑에 쓰레기 봉투 몇 개, 뒤편엔 낡은 골목 식당들이 보였어요. 90년대 그대로 멈춰 있는 듯한 신림동 풍경이었죠. 그분들이 사시는 집은 좁은 골목 안쪽 반지하였어요.
창문도 없이 붙은 반지하 유리문엔 고장난 초인종, 똑똑 두드려주세요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더군요. 딱 그분들 같은 집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계세요? 지난번에 저희 식당에 오셨지요? 사장이에요. 반찬 조금 가져왔어요. 조용했습니다. 기척이 없더군요. 혹시나 싶어 문고리를 살짝 돌렸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은 종이로 가려져 있었어요.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조명 대신 한쪽 벽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빛, 그것뿐이었죠. 처음에는 냄새가 났어요. 비린 듯 하면서도 눅진한 먼지 냄새. 오래된 목재장의 뒤편에서 나는 습기 찬 공기의 냄새. 방 안을 둘러보니 낡은 탁자 위에 반찬통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 반찬통?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반찬통은 제가 반찬 가게에서 쓰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파란색 테두리에 투명한 뚜껑, 국물이 새지 않도록 고무 패킹까지 달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반찬통이 15년 전 민석이 도시락을 싸줄 때 쓰던 그 통과 똑같다는 거였어요. 그 시절엔 이런 디자인이 인기 있었는데 요즘엔 거의 보기 힘든 옛날 모델이죠. 이 집 어르신들도 누군가에게 도시락을 싸주셨던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민석이처럼 공부하는 자녀나 손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 옆엔 누렇게 바랜 손수건이 덮여 있었고 그 아래 종이 다발과 빳빳한 지폐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수건을 들었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수십 장이 아니라 수백 장. 그것도 가장자리도 구겨지지 않은 새 지폐들이 벽 끝까지, 천장까지 닿을 만큼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설마 또 사기꾼들인가?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10년 전 고시생이라고 뻥친 사기꾼 둘이 가게 일 도와준다며 돈통을 텅 비워 달아난 일이 떠올랐거든요. 아니야, 이분들은 달라 보였는데 나 또 속은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 믿고 살아왔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형편 어려운 동네 어르신들께 반찬 봉사도 하고 밥 못 먹는 학생들 보면 더 많이 담아주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빼곡히 쌓아두고서는 우리 식당에 와서 1,000원만 내고 밥을 먹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로는 의심이 들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선 채 조용히 그 방의 냄새와 기운과 무거운 침묵을 삼켰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르신이 현관문에 서 계셨어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는데 약국 로고가 보였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이셨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깜짝 놀랐네요. 할아버지는 비닐봉지를 내려놓으셨어요. 약 봉투와 파스가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약속을 못 지켜서. 아내가 허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했어요. 저도 무릎이 말썽이라 이제야 겨우 약국에 다녀올 수 있게 됐어요. 휴대폰 충전기가 망가졌는데 약국에 다녀오면서 새 충전기도 샀지요? 혹시 전화했나요? 전화가 꺼져 있었을 텐데.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돈이 있어도 아픈 몸으로는 가게에 찾아올 수 없었던 거죠. 할머니도 방에서 나오셨는데 절뚝거리는 걸음걸이가 눈에 띄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허리를 짚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알아누웠어요. 이제야 좀 나아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끓이러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 돈은요? 제가 탁자 위에 지폐 더미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두 분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건 우리 돈이 아니에요. 네, 그럼 누구? 우리 손자 거입니다. 할머니가 차를 내오며 말씀하셨어요. 손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사장님, 긴 이야기입니다. 우리 손자 성현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렇게 그분들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끈한 차가 준비되고 할머니는 조심스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저희 손자 성현입니다. 5년 전에 떠났어요. 사진 속 청년은 단정한 차림이었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예의 바른 눈빛이었지요. 저희가 키웠어요. 성현이 엄마는 애가 2살 때 사고로 떠났거든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성현이는 고시 공부를 했어요. 행정고시요. 아버지는 모르고 저희 둘이서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애가 참 착했어요. 새벽에 나가 편의점에서 일도 하고 밤엔 학원 다니고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가 매일 전화로 말했어요. 신림동에 백반집 하나 있는데 거기 밥이 할머니 밥 같아요 하면서요. 자주 그곳에서 식사했나 봐요. 아마 그게 사장님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시생 수백 명이 드나들던 우리 합격 식당에서 이분들의 손자도 밥을 먹었다니. 그러다가 성현이가 시험에 합격했어요. 2019년 겨울이었죠. 그날 저녁 약속이 있었대요. 가다가 교통사고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흔들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그 돈은 성현이 사망보험금이에요. 저희가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 현금으로 찾아놨지요. 영감이 은행을 믿지 않아요. 제 아들 민석이가 생각나서 갑자기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현이의 모습이 민석이와 겹쳐 보였거든요. 저도 참을 수 없이 말문이 열렸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석이라고. 사법시험 준비하다 2009년에 그만 과로로 허망하게 갔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상하게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성현과 민석이 서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둘 다 이 신림동 좁은 골목에서 꿈을 위해 달려가다 너무 일찍 떠난 아이들이니까요. 우리 민석이가 합격 식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애가 죽고 나서 식당 이름을 바꿨죠. 많은 고시생들을 내 아들처럼 대하면서 밥을 해먹였어요. 어르신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합격 식당. 그래서 성현이가 그렇게 좋아했던 거였군요. 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했어요.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고시생들이 다 사라졌어요. 손님이 없어지니 어쩔 수 없이 반찬 가게로 바꿨죠. 그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놀라움과 무언가 깨달음 같은 것이 있었어요.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공부하는 애들은 참 착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합격 식당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식당에는 여러 학생들이 있었어요. 책이 찢어진 걸 모아 테이프로 붙이던 청년도 있었지요. 어느 날 슬쩍 그 책을 봤는데 글씨체가 민석이랑 닮아 있더라고요. 같은 책을 새로 사다 놨다가 그날 저녁 또 식사하러 왔을 때 찢어진 책 밑에 몰래 새 책을 넣어뒀죠. 생각하니 웃음이 났습니다. 그 학생이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이거 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했죠. 글쎄, 내가 열심히 하니까 책도 감동해서 새 걸로 변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고개를 깊이 숙이더라고요. 할머니가 따뜻한 눈빛으로 맞장구 쳤어요. 우리 성현이가 이런 마음씨를 가지고 계시니 더 좋아했겠군요. 사람이 착하면 눈에 보여요. 자주 안부 전화했는데 늘 사장님이 반찬 더 주셨어 하더라고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합격 식당에는 밤에 몰래 오던 젊은 여성도 있었어요. 공시 포기하고 낮엔 청소하고 밤엔 식은 국 퍼갔었죠. 그분이 그랬어요. 사장님,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게 죄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 언제든지 힘들 때 와서 밥 먹으라고 했어요. 밥은요, 누구든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아버님 내외분도 문은 늘 열려 있으니까 오세요. 꼭.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도둑으로 몰린 청년이 있었어요. 배달 알바하며 구급 공무원 준비하던 애였는데 손님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애를 의심하더군요. 그 애는 안 그래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국 CCTV로 무혐의 입증됐죠. 그 학생이 나중에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누가 절 믿어준 건 사장님이 처음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뿌듯했어요. 방 안에 잠시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합격 식당 시절에는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세상은 늘 선의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진짜 도둑도 있었어요. 2012년 겨울 한밤중 청소해주고 고시생이라고 사기친 2명이 그날 직원들 지갑 다 털었고 식당 분위기도 다 망가졌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돈이 없어 미안해하는 그 표정이 제 아들 민석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눈빛과 너무 닮았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돈 좀 보태주세요 하던 그 눈빛 말이에요. 그래서 또 도와주고 싶어진 거예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손주 성현이도 그랬으니까요. 어르신은 탁자 위에 있던 노트를 조용히 펼쳤습니다. 성현이가 남긴 기록인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노트는 오래됐지만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표지에는 감사한 분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탁자 위에 놓인 노트를 조심스레 넘기며 말했습니다. 성현이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됐어요. 2019년 행정고시 합격하고 이틀 뒤였죠. 할머니는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처음엔 몸이 아파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때 성현이 보험금이 왔는데 3억이 넘었어요. 우리는 평생 그런 돈을 본 적도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경상도 시골에서 평생 농사지었어요. 성현이 엄마가 애 낳고 사고로 떠나고 그래서 저희가 성현이 하나를 애지중지 키웠죠. 그런데 성현이 죽고 고향에서 두 늙은이가 손자 보험금을 들여다보면서 날마다 울기만 했어요. 성현이의 서울고시방에 쌓인 책, 그 사이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거기 적힌 이름들, 그 아이가 감사했던 사람들 명단이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성현이 방을 정리하면서 오히려 그 아이를 더 알게 되는 것 같았어요. 일기장에 적힌 사람들을 찾아가다 보면 어쩌면 성현이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고향 논밭 다 정리하고 1년 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 돈은 성현이 것. 우리가 쓸 수가 없었어요.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대학 친구들 찾아가고 고시원 옆방 친구도 찾았어요. 그리고 일기장엔 성현이가 고마워했던 분이 있다고 했어요. 합격식당 김윤자 사장님. 음식값도 제대로 못 냈는데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다고 할머니가 말을 받았습니다. 몇 달을 찾아다녔어요. 신림동의 합격식당이란 가게를 물었지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사장님 가게를 발견했는데 반찬 가게로 바뀌어 있었어요. 가게에 갔던 며칠 전에도 마누라랑 제가 아파서는 며칠 못 먹었어요. 더구나 정신없이 나가다 보니 지갑을 놓고 와서 가진 게 동전뿐이었지요. 너무 창피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내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두 분의 눈빛에서 느껴진 건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생기 잃은 눈빛이죠. 상실감이었네요. 저도 민석이를 잃고 그런 눈빛을 가졌었으니까요. 어르신은 노트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깔끔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 갚아야 할 사람들 명단. 1번 할머니 할아버지, 나의 생명인 분들. 2번 고시원 옆방 석훈이 형. 내가 아플 때, 배고플 때, 고시원 방세 밀릴 때 언제나 구원자. 3번 합격식당 김윤자 사장님, 할머니 밥처럼 몸도 마음도 든든하게 해주신 분, 밥값을 절반도 안 받으신 것 같다. 정말 10배로 드려야지. 그리고 그 밑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에게 밥을 주신 게 아니다. 그건 희망을 주신 거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제 식당에 오던 학생 중 하나였겠지만 그때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고시생들이 오갔으니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성현이가 남긴 돈 중에 작은 부분이라도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 아이가 가장 감사했던 분이 사장님이에요. 제가 못 먹인 따신 밥을 먹여줘서 고마워요. 제 머릿속에 민석이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장례식 뒤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그 시간들. 이 돈,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두 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아들도 그랬어요. 사법시험 준비하다 과로로 떠났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성현이의 마음, 그 마음은 정말 소중해요.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어르신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년 동안 고민해도 답이 없었는데 다들 눈물만 흘리고 돈을 안 받겠다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어렴풋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민석과 성현 두 아이의 이름이 함께하는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좋은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성현이가 진짜 바랐을 일을요.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 노트 뒷장도 보셨나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노트를 넘겨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깨끗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합격하면 사장님한테 먼저 가서 합격했습니다. 인사드리고 밥값 제대로 내기. 그리고 나중에 여유되면 사장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 한 끼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기.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저는 뜨거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보내온 메시지 같았어요. 성현이의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어스름한 저녁빛이 방 안을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 일기 언제부터 쓴 건가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2015년부터예요. 성현이가 처음 서울에 올라와 고시 공부 시작할 때부터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2015년이면 합격 식당을 운영하던 마지막 시기였으니까요. 사법고시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학생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할 때였죠. 성현이 일기를 더 읽어보실래요? 사장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4월 15일. 오늘도 합격 식당에 갔다. 백반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내가 돈이 조금 모자란다는 걸 아셨는지 김치찌개에 고기를 평소보다 많이 넣어주셨다. 창피해서 말은 못했지만 정말 고마웠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또 다른 글이 나왔습니다. 2016년 7월 3일. 너무 불안하다. 오늘도 식당에 갔다. 비가 많이 왔는데 사장님이 우산 가져갔다. 내일 돌려줘라며 우산을 건네주셨다. 나한테 우산을 빌려주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빼고는 처음이다. 내 기억 속에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우산 없이 가려는 학생에게 내 검정 우산을 건넨 기억. 하지만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2017년 2월 10일. 오늘 식당에 갔더니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이셨다.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도 나한테는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주신다. 반찬 2가지를 더 놓으시면서 살 좀 쪄야 공부도 잘 되지라고 하셨다. 내가 사법고시 포기하고 행정고시 준비한다고 하니까 꿈은 바뀌어도 사람은 그대로라며 웃으셨다. 사장님 표정이 참 슬퍼 보였다. 아마 아들 생각하셨나 보다. 그 부분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17년 2월. 민석이 생일이었던 날이어서 가게에서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아챈 학생이 있었다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성현이가 사장님의 아드님 얘기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식당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합격 식당이란 이름에 대해 물어봤더니 사장님 아들이 지은 이름인데 지금은 안 계시다더라고 하더라고요.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일했는데 누군가 내 마음을 이렇게 읽고 있었다니. 어르신이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성현이가 시험 합격하고 쓴 편지예요. 사장님께 드리려고 했대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김윤자 사장님께.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그동안 사장님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성현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장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장님이 주신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고시생에게 베푸신 따뜻한 마음, 넉넉한 반찬, 때로는 슬쩍 더 담아주신 고기와 국.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사장님 식당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반찬 가게를 하신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점심때 밥을 파신다니 다행입니다. 내일 찾아뵙고 이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밥 한 끼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현 드림. 그리고 편지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일 찾아뵙기. 오후 6시. 마지막 부분을 읽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2019년 11월 9일. 그날 성현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죠. 할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날 성현이가 사장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한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횡단보도에서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내 심장은 울렁거렸고 가슴은 너무 아팠어요. 그 아이가 나를 만나러 오다가 내 이름도 모르는 아이가 나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성현이는 사장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할아버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항상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 식당 사장님은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분이에요. 나중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오래된 벽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민석이 떠난 후 허망한 내 마음을 누군가는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니. 성현이가 공무원이 되면 봉사활동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장님처럼 누군가에게 밥을 나눠주는 일을 꼭 하고 싶다고. 그때 할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성현이가 사장님께 드리려던 선물이에요. 5년 동안 못 전해드렸네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반찬통과 예쁜 스카프가 있었어요. 파란색 테두리, 투명한 뚜껑, 민석이 도시락통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카드. 사장님, 일부러 주시려고 반찬 더하는 거 아는데 매번 남는 반찬이라고 이 통에 담아주셨지요. 사장님의 마음은 늘 넉넉했습니다.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석이가 남긴 합격식당이란 이름은 수많은 고시생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중 성현이라는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몰랐던 사이에 내 작은 행동들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새겨져 있었다니. 할머니가 내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여기 온 건 돈만 드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성현이의 마음을, 그 마음만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고 두 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 만남은 민석과 성현을 통해 우리 세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고요. 한동안 우리 셋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깊어가고 골목길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불빛이 방 안으로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성현이가 남긴 일기와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저는 오랜 생각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성현이가 정말 착한 아이였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보험금 얘기는 다시 해볼까요? 3억이 넘는 돈. 저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성현이가 남긴 마음, 그 마음은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잠시 생각을 모아 말했습니다. 성현이가 쓴 편지 마지막에 사장님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밥 한 끼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어르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돈으로 성현이의 소원을 이뤄주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소원이요? 네. 무료급식소를 만들어요. 성현밥상이라고 이름 짓고 고시생들, 독거노인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거예요.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현, 밥상이요? 네. 제 가게 옆에 작은 공간이 있어요. 그곳을 고쳐서 무료급식소로 만들면 됩니다. 민석이가 남긴 합격식당이란 이름 아래 성현밥상이라는 간판을 하나 더 다는 거예요.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성현이가 가장 좋아할 일일 것 같아요. 두 분도 함께 해주세요. 장을 봐주시고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어르신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성현이 대신 꼭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성현이의 반찬통을 조심스레 손에 쥐었습니다. 함께해요. 성현이와 민석이 두 아이의 이름으로.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메뉴로 시작할지, 어떤 분들을 모실지. 이틀 후 딸 민지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예상대로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엄마, 진짜 미쳤어요? 그 많은 돈을 안 받고 무슨 무료급식소예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제가 성현이의 일기와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지는 한참 동안 읽더니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늘나라의 오빠도 이런 식당을 원했겠지요? 오빤 늘 남들에게 다 나눠주고 집에 왔으니까. 그래, 내 오빠도 성현이도 두 아이 모두 밥 한 끼의 따뜻함을 알았던 아이들이야. 민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회계를 맡을게요. 무료급식소 운영하려면 장부도 필요하잖아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언제나 현실적이고 냉정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고마워, 민지야. 한 달 후 성현 밥상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뜻한 밥을 나누는 곳이 되었어요. 반찬 가게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옆 공간에 무료급식소를 마련했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식재료를 고르고 어르신 부인은 반찬을 만드는 솜씨가 놀라웠어요. 손맛이 정말 대단했죠. 어머님, 이 김치찌개 비법이 뭐예요? 너무 맛있어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현이가 좋아하던 맛이에요. 우리 손자는 항상 할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지요. 처음에는 하루에 손님이 서너 명 정도였어요. 대부분 동네 어르신들이었죠. 그러다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림동 고시촌에 남아있는 학생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 그리고 가끔은 노숙자분들까지 하루에 20명 정도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저, 혹시 김윤자 사장님 계신가요? 가게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네, 제가 김윤자입니다만. 절 향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10년 전 합격식당에서 찢어진 책 들고 다니던 순간 기억이 번쩍 났습니다. 찢어진 책을 모아 테이프로 붙이던 그 학생. 아이고, 그랬구나. 어떻게 지냈어? 저, 지금 검사됐습니다. 합격식당 생각이 나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성현밥상이라는 새 간판이. 그 청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벽에 걸린 성현밥상의 취지를 담은 글과 성현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날 이후로 그 검사는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종종 들러 자원봉사도 했죠. 그 즈음 민지가 깜짝 놀랄 일을 했습니다. 민지는 회사 일을 마치고 밤늦게까지 성현밥상 이야기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어요. 성현이의 일기장 내용 일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연, 그리고 밥 한 끼의 소중함에 대한 글을 그냥 올린 거예요. 누가 많이 볼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지만 민지의 예상과 달리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수가 10만을 넘었고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제 글이 뉴스에 나온대요. 작은 지역 뉴스의 한 고시생의 유언이 만든 무료급식소 이야기가 나갔고 이후 더 큰 방송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 저도 합격식당에서 밥 먹고 합격했습니다. 저는 2010년에 합격식당 단골이었어요. 지금 국회의원인데 후원하고 싶습니다. 김윤자 사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항상 구석자리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에요. 지금 대기업 임원인데 성현밥상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합격식당 출신 사람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법조계, 정계, 재계 인사들이 하나둘 성현 밥상을 찾아왔어요.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밥 한 끼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유명 기업 회장님까지 조용히 방문하셨습니다. 저도 사법고시 준비할 때 이 근처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사장님 백반 참 맛있게 먹었지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그렇게 후원회가 자연스럽게 결성되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무료급식소 운영이 안정화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후원회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판사, 국회의원, 기업 임원들, 과거 합격 식당에서 밥을 먹던 학생들이 이제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현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험금을 돌려드리려고 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이 돈은 성현이가. 아니에요. 성현이의 마음은 이미 이곳에 남았어요. 이제 돈은 두 분의 노후를 위해 써주세요. 성현이도 그걸 원할 거예요. 그날 밤 후원회에서는 공증인을 모시고 정식으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성현이의 보험금 3억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돌아갔고 대신 후원회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성현밥상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성현이 돈이라. 하지만 이제 마음 편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성현밥상에 나와서 일할게요. 아침마다 장도 보고 후원회 회장을 맡은 검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밥은 직접 가족의 손으로 만들어야 제 맛이니까요. 선희 이모와 정숙 언니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미친 짓이라며 반대했지만 성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조용히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제 반찬 조금 더한 건데 성현밥상에 좀 보태요. 이 김치는 제가 담근 거예요. 성현밥상에 쓰세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현밥상이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비가 많이 오던 날, 한 고시생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반찬 가게 쪽으로 와서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기, 성현밥상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그냥 들어가서 앉으면 밥 나와요.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청년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돈은 얼마인가요? 무료예요. 그냥 편하게 드세요. 그 학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성현밥상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우연히 주방에 들어갔다가 그 학생이 할머니에게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식당은 왜 무료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성현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소원이었어. 밥 한 끼로 희망을 나누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 그 학생은 사진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 학생은 작은 메모를 식탁 위에 남겼습니다. 오늘 처음 왔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도 합격하면 꼭 돌아와서 도울게요. 성현님 고맙습니다. 그 쪽지를 읽는 순간 내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밥 한 그릇의 온기는 이렇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성현밥상 입구에는 작은 메모판이 생겼습니다. 식사하고 가는 분들이 때때로 짧은 메모를 남기곤 했어요. 오늘 면접 탈락했는데 따뜻한 밥 한 끼로 다시 힘이 납니다. 할머니 김치가 제 고향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성현님 덕분입니다. 그 메모들을 모아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성현이와 민석이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죠. 두 아이는 만난 적이 없지만 이제 이곳에서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셔요.